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경기도 광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살 후반 남성입니다. 여러분은 각골난망이란 한자성어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과거에 제가 작고 사소한 도움을 줬던 사람으로부터 얼마 전까지 받은 뼈에 새겨서도 잊지 못할 큰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나고 자란 전주 토박이입니다. 부모님 두 분 역시 전주 분이시죠.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주시장 근처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은 방송과 인터넷을 타고 전주 한옥마을과 갱리단길이 유명해지기 전부터 전주에서 음식 맛있기로 알아주는 식당이었습니다. 객지 사람들이야 모르면 몰라도 내지 사람들은 다 아는 식당이라 할 만큼 정갈한 한식을 내는 식당이었습니다. 군복무를 현역으로 마친 저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을 건지 아니면 평소 제가 잘하고 꿈꿔오던 축구 전문 지도사가 될 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먼저 생활체육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내에 있는 한 축구 클럽에서 2년 가까이 유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쳤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은 갈증 같은 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축구 클럽에서 휴가를 얻어 집에 며칠 머무르게 된 날, 저는 바쁜 부모님 가게 일을 도우며 제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갈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접시, 칼, 집게, 냄비, 웍 같은 주방 도구를 만지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이런 제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제가 가업을 잇는 것을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보수적인 분들이셨습니다. 각 잡힌 생활을 하던 분들이라 설명하면 좀 이해가 빠르실까요? 부모님은 가장 먼저 제게 음식 맛을 내는 건 사람 손이 돼 음식 만드는 손에 인내와 노력의 시간이 묻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 제가 당신들 자식이라는 명목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꾀를 부리거나 엄살을 부릴 때면 그때마다 엄격하게 저를 대하셨죠. 그렇게 한 3년, 저는 주방에서 기름기나 오염 없이 깨끗하게 식기를 세척하는 방법, 가위와 칼 쓰는 요령, 재료 손질하는 방법 같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부모님은 준비된 재료와 조미료로 제가 손수 음식 만드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27살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께 여러 한식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만큼 눈썰미가 있어 조리법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 어렵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준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또 일했죠. 일을 마치고 부모님과 함께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방에 들어와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죠. 한참 게임에 빠져들려던 찰나 거실에서 큰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리 와 앉아봐라. 네. 요즘 내 엄마랑 자주 이야기했다. 서울에 내 이름으로 작은 식당 하나 내면 어떻겠냐? 네? 근데 아버지도 알고 계시다시피 아직 미숙한 게 많잖아요. 좀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 말을 들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니? 그 부분은 앞으로 네가 식당 운영하면서 배워나가면 돼. 네 아빠랑 엄마도 그랬고 처음처럼 좋은 재료 잘 골라 쓰고 조미료랑 양념 잘 계량해서 쓰면 충분히 좋은 음식 낼 수 있어. 그래도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요. 헛기침을 하신 아버지께서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식당 내서 당장 크게 성공하라는 거 아니다. 근데 가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야.
네 엄마 말대로 아빠도 충분히 네가 그만큼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30살이면 딱 좋은 때다. 돈 버는 어려움도 알고 기쁨도 알고. 그 뒤로 저는 부모님과 주중에는 식당 일을 보고 주말이 되면 서울에 가게 낼 곳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2달 정도 가게 자리 물색 끝에 학생들과 회사 사람들 왕래가 많은 마포 서교동에 백반 전문 식당을 차리게 됐습니다. 요식업 장사는 개업 효과를 많이 받는 장사입니다. 식당이든 술집이든 마찬가지죠. 한 3개월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3개월이 지나도 손님들이 계속해서 식당에 찾아오느냐, 그게 식당 성패를 좌우하죠. 근처 양식당이 있고 한식집이 드문 까닭 때문이었는지 다행히 사람들은 꾸준히 저의 식당을 찾아와 주었습니다. 식당을 오픈하고 반년 정도 되니 매출이 안정적으로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긴 저는 가끔씩 주방에서 나와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 즈음 안면을 두고 지내던 가까운 손님 주선으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고요. 제가 32살 때였으니까 아내를 만난 자리를 소개팅 자리라고 해야 할지 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처음 만난 아내는 참 교양 있는 여자였습니다. 서교동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아내가 그러더군요. 몰랐지 당신? 사실 나 당신 식당 단골 손님이었다? 만날 주방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몰랐지? 한참 시간 지나니까 당신 가끔 주방에서 나와서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그러더라? 뭐랄까. 내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었거든? 근데 자꾸 마음이 갔어. 당신 요리할 때 항상 두건 같은 거 쓰고 하잖아. 주방에서 나와서 그 두건 벗을 때 당신 이마랑 앞머리에 땀이 젖은 거 보는데 난 그게 그렇게 좋더라. 혹시, 응, 혹시 변태? 뭐야, 바보. 당신 같은 사람 흔하지 않잖아. 이 살벌한 서울 바닥에서 젊은 나이에 그걸 또 한식, 백반집 운영하는 그럭저럭 잘 나가는 식당 사장님이라니. 음식 맛도 훌륭하고.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야지. 계속 당신이 궁금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출판사 편집장님한테 다리 좀 놔달라고 내가 먼저 선수 쳤던 거야.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했던 저와 아내였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니 처음에는 서로 좀 어긋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금세 서로에게 적응하게 되더군요.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안다는 그 흔한 말이 저와 아내 사이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1년 교제 끝에 저희는 제 고향인 전주에서 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내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미 뱃속에 저희 애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아내는 저희가 새로 얻은 망원동 신혼집에서 딸아이 혜원이를 출산할 때까지 태교에 전념했죠. 아내는 노산이었음에도 꾸준히 검사와 관리를 통해 별 문제 없이 건강한 혜원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하게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거라 생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한참 많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저도 직원들도 모두 진땀을 빼며 일한 날이었어요. 10시가 지나 겨우 좀 한가해졌고 그래서 저는 두건을 벗고 가게에서 나와 가게 옆 골목에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원이 나이쯤 됐을까 하는 사내아이와 그 아이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저희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뭐야, 아빠. 나 배고프다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어제도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 빨리 사줘. 빨리 저거 사달라고. 주원아, 내일 사줄게. 아까
아빠가 뭐라고 했지? 오늘 아빠가 지갑 잃어버려서 주원이 맛있는 거 못 사준다고 아침에 말했지? 주원아, 내일 지갑 찾으면 꼭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지갑 잊어버렸으면 엄마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엄마 보고 여기 오라고 하면 되잖아. 가게 앞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태우며 두 부자 사정을 더 듣다 보니 아이 아빠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잠시 집에서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이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정이든 아이고 아이 아빠고 어제도 오늘도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못했다니 저는 둘을 가게로 들어오게 해 한 상 내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중 아이와 아이 아빠는 요요히 홍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 걷기 시작했죠. 마음이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별일 없이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한 열흘이나 됐을까요? 주방에서 나와 마찬가지로 가게 옆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마침 며칠 전 봤던 그 사내아이와 아빠가 또 저희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지 뭡니까? 며칠 전에 아이와 아이 아빠를 처음 봤을 때는 둘 다 깨끗하고 말끔한 옷차림이었는데 웬걸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둘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심지어 꾀재재한 얼굴이 돼 가게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이 아빠에게 먹을 걸 사달라고 하는 대화 역시 다르지 않았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백반집 주인이에요. 들어오셔서 아이랑 한 끼 드시고 가세요. 돈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 아닙니다. 저희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애가 잠깐 떼쓰는 겁니다. 아빠 말을 듣고 있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빠랑 내가 언제 밥 먹었어? 오늘 아침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먹은 게 다면서. 아이 아빠는 아이의 말을 듣고 난색이 됐습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사정 잘 모르지만 일단 들어오셔서 아이랑 식사부터 함께 하세요. 저번에도 가게 앞에 계신 거 봤었어요. 사장님도 아이 얼굴도 말이 아니네요. 돈 걱정은 마시고 들어오셔서 아이랑 맛있게 밥부터 먼저 함께 드세요. 제 말을 들은 아이 아빠는 큰 눈을 끔뻑거릴 뿐 대답도 없이 자리에 서서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아빠 손을 잡고 몸을 돌려 저희 식당 쪽으로 가자며 아빠를 잡아 끌고 있었죠. 가게에 들어온 아이와 아이 아빠에게 백반 정식을 식사로 내줬습니다. 가게 특선 메뉴였던 닭볶음탕이나 제육볶음을 해줄까 했지만 아이 아빠 사정을 생각하니 아이 아빠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또 선심 쓰듯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요. 대신 저는 조기 한 마리와 계란 후라이 하나씩을 더해 둘의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두 부자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던 중에 아이 아빠가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덜덜 떨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처진 발을 살짝 걷어 자세히 보니 뚝뚝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다행히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에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간이라 가게에는 두 테이블 손님밖에 없었습니다. 두 모자가 있는 테이블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테이블이기도 했고요. 테이블에 가서 어떤 말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 사정도 모르면서 다 안다는 양 신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두 부자의 식사가 끝났고 아이 아빠는 나가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네요. 밥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이 다음에는 제 애랑 둘이 손잡고 웃으면서 오겠습니다. 오늘 베푸신 마음 잊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모쪼록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이 아빠 표정이 무척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나가
멀리 발걸음을 옮기는 두 부자를 지켜볼 뿐이었죠. 그 일이 있고 한참 세월이 흘러 혜원이가 3학년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었죠. 집 앞에서 혼자 인라인을 타고 들어온 혜원이가 계속해서 무릎이 아프다며 칭얼댄 날이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고 말했을 텐데 혜원이는 찔끔찔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무릎이 아프다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본 아내는 여보, 안 될 것 같아.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도 데려가 보자. 어디 아파도 찍소리 한 번 안 하는 데가 얼마나 아프면 저러겠어? 그래, 이상하다. 어지간해서는 어디 아픈 데 있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 애가. 내려가서 차 빼들 테니까 혜원이 부축해서 내려와. 응급실에 도착하자 혜원이가 그제야 자지러지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온 게 안심이 됐던지 혜원이는 꾹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의사는 혜원이 몸에서 혈액을 뽑고 소변을 받아오게 해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지나 의사는 뜻밖의 검사 결과를 저희 부부에게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병원 말고 더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같은 데 말고 3차 병원 같은 큰 병원 가셔서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소견서 금방 준비해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병원으로 곧장 이동해 검사 받아보세요. 아니, 선생님, 앞뒤 뚝 잘라먹고 3차 병원이라뇨. 정밀검사는 뭐고요? 아내가 언짢은 표정을 하고 물었습니다. 피검사를 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혈액 종양이 의심됩니다. 혈액 종양이라뇨? 백혈병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유감스럽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확한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니 3차 병원에 가보시라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무슨 무릎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백혈병이라니.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병입니다. 서두르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혼절하듯 자리에 주저앉으려던 아내를 겨우 두 손으로 잡아 부축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혜원이를 응급차에 태웠고 저는 아내를 들쳐업다시피 해서 병원에서 나와 겨우 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지정해준 병원에 간 저희 부부는 여러 정밀검사 결과 끝에 혜원이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단순한 오진이기를 바랬던 저희 부부 바람과는 달리 혜원이는 그렇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상심이 크실 줄 압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아이 부모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치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당장 앞으로 잘 치료하면 완치될 거다.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면역력이 떨어질 대로 크게 떨어져 있어서 당장 여러 처치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의사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잘 먹고 잘 웃고 잘 뛰어놀던 혜원이가 백혈병이라니.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혜원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병동 생활할 짐을 챙기기 위해 아내와 잠시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여보, 아까 의사가 그랬잖아. 하루 이틀 걸릴 일도 아니고 항상 혜원이 옆에 붙어서 케어해줘야 한다고. 출판사 일 정리하고 내가 혜원이 옆에 있을게. 엄마가 옆에 있는 게 혜원이한테도 가장 좋을 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 당신은 짐 챙겨서 먼저 병원으로 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께는 내가 전화할게.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내일 가게는 열어야 되니까 밤에 잠깐 가게 나가서 주방 좀 봐야 돼. 당신은 혜원이 입원시키고 잠깐 원무과 내려가서 병원비랑 치료비 같은 것 좀 알아봐. 이따가 밤에 전화 줘. 안 자고 있을 테니까. 월요일,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혜원이와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혜원이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최고 위험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주치의 말로 장기 생존율이 60-70%에 불과한 병에 걸렸다고요. 염색체 이상 때문에 통원 치료는 꿈도 꿀 수 없고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또 아내는 원묵과 혜원이처럼 소아 백혈병을 앓는 사람들 이야기를 찾아보니 병원비 역시 만만치 않을 거라 했습니다. 혜원이가 처음 병원에 입원한 한 달, 집중치료 4달, 골수 이식을 위한 무균실 입원 1달, 골수 이식 후 입원 8달. 혜원이는 총 1년 2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중치료를 받고 골수 이식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혜원이의 병이 불과 6개월 만에 재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애가 심하게 기침을 해서 다시 응급실에 방문했는데 백혈병으로 면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급성 폐렴이 발병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폐 기능이 정상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라고요. 의사 말에 따라 저희 부부는 그때 다시 혜원이가 정밀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결과는 백혈병 재발이었습니다. 1년 넘게 혜원이 병을 치료해준 담당 주치의 선생님은 진료실에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혜원이 같은 경우는 처음 치료 시작할 때부터 상태가 다른 환자들보다 좋지 않았어요. 뒤늦은 치료는 아니었지만 혜원이 병이 최고 위험군 백혈병에 속해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해온 강력하고 독성 있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어린 혜원이 몸이 더 버틸 수 있을지 저로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항암 치료를 받고 골수를 이식하는 과정까지 가는 건 혜원이와 부모님 두 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사로서 여러 객관적인 임상 자료를 가지고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더 따뜻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혜원이를 응원합니다. 늘 씩씩하고 밝고 긍정으로 가득 찬 혜원이가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저 역시 혜원이와 함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것인지는 혜원이 그리고 부모님의 몫입니다. 이후 항암 치료는 신약으로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약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치의는 원래 사용하던 항암제와 신약 둘 중 어떤 게 좋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못한다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해온 항암 치료제보다 신약 치료제가 독성이 약하고 부작용이 덜해 치료에 더 도움이 될 거라 말해줬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항암 치료제였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됐습니다. 한두 달 약을 쓰는 거라면 그나마 비용적으로는 좀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몇 개월, 아니 기한을 정할 수 없는 항암 치료, 합병증 치료 때문에 아내는 물론 저조차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저는 10년 넘게 운영해온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식당치고 수입이 잘 나오는 가게였지만 그 월 수입만으로는 더 이상 혜원이 입원비, 약제비, 골수 이식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처분해 적지 않은 권리금과 가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돈도 얼마 가지 않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이런 사정을 알고 있던 저의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은 제게 얼마가 됐든 혜원이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돈을 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만 받겠다며 두 집 어르신들 말씀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자존심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언젠가 다시 되돌려드려야 할 돈이었고 무엇보다 혜원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아이, 제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 어떤 일이든 해서 병원비를 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장모님 마음 다 잘 압니다.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제가 더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제 가슴에 잘 새겨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지 멀쩡한 제가 혜원이 병 낫게 하는데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가게를 정리한 저는 여러 일을 알아보다 두 가지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랜 시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지만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일일 근로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전 오후에는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하는 일을 하기로 했고 밤에는 배달 대행업체에서 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은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어려운 게 있었다면 하루 두세 시간밖에 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겪는 피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하는 일은 정말이지 괴롭다고 저절로 말이 나올 만큼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해 저녁 6시까지 일했는데 20kg 쌀 포대는 기본이고 2리터짜리 몇십 개들이 생수를 맨손, 맨몸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점심시간 40분. 일을 시작한 지 한 3일 됐을 때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고민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9시간 일해서 그만한 돈을 주는 데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그런 일이 있다면 불법적인 일들 뿐이었죠.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해 저녁 6시까지 상하차 일을 마치고 잠시 집에 들려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6시 30분이 되면 집 근처에 있는 배달 대행업체에 나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배달 일을 했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혜원이 병원에 들러 혜원이랑 아내가 자고 있는 걸 보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 6시였습니다. 겨우겨우 2시간 반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고된 시간을 보낸 지 2달하고 며칠 더 지난 날이었습니다. 유독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상하차 일을 마치고 배달 일을 시작하는데 양쪽 손목이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시큰거리던 날이었습니다. 2달 가까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지기도 했었죠. 결국 그날 새벽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4차선 도로였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을 타고 운전 중이었는데 잠깐 저도 모르게 그만 졸고 말았던 겁니다. 뒤에 있던 차량이 빵! 크게 클렉션을 울렸고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본능적으로 오토바이를 2차선 쪽으로 크게 틀고 말았습니다. 옆 차선에 차가 없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옆 차선에는 검은색 차가 직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옆 차선 차와 부딪히고 그나마 균형을 잘 잡아 다행히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오토바이 때문에 2차선을 달리고 있던 그 차량에 큰 기수가 나고 말았죠. 저는 사고 차량과 나란히 갓길에 오토바이를 댔습니다. 그러자 사고 난 차량 운전석에서 말끔히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새벽이면 더 조심해서 오토바이 모셨어야죠. 큰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잠깐 졸았나 봅니다. 졸았다고요? 참나, 이분 큰일 날 뿐이네.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도 보험 나름이죠. 오늘도 하루 종일 계속 써야 되는 차인데. 정신이 없어 사고 차량이 어떤 차종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던 저는 그제야 사고 차량이 외제차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벤츠 차량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모델로 보였습니다. 수리비, 보험료, 생각이 미치니 아찔해졌죠. 몇십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운전자와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쩔 도리 없이 고개만 가로젓고 있을 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문을 열고 나온 남자 하나가 저희가 있는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나? 살짝 긁힌 거 아닌가? 고치면 되지. 서로 바쁜 사람들끼리 도로에서 시간 보낼 일 있나? 사진 몇 장 찍어두고 보험사 전화해서 처리해. 배달하시는 분 같은데 저분도 당장 가셔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사고 때문에 번쩍하고 정신이 들어 있었던 저는 뒷좌석에 내린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10여 년 전에 제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제 식당 앞에서 이틀이나 굶었다며 고래고래 소리치던 사내 아이, 그 아이의 아빠였던 겁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몸을 떨며 눈물 흘리던 그 남자 말이죠. 그때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도 옷 입은 거나 말하는 게 참 말쑥하고 예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고 현장에서 만난 남자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잘 다듬은 머리는 물론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넥타이와 시계, 말끔한 정장 차림에 깨끗한 구두를 신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남자에게 아른 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지나 있었고 사정이 있겠지 하며 내준 식사였을 뿐이었으니까요. 또 아른 체를 한다 한들 그 남자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분명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행비서로 보이는 남자와 마저 보험 처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던 남자가 슬그머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멈춰선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저랑 만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배달 일하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요. 아니요. 10년 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왜 서교동에서 백반집 운영하시던 사장님 아니십니까? 맞네요. 그때 제 아들이랑 저한테 공짜로 밥 주신 분이요. 가게 이름이 뭐였더라?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사장님 얼굴은 또렷하게 기억나네요. 목 오른쪽 아래 큰 반점이 있으셨던 분. 저는 더 그 사람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때 뵌 분 그분이 맞네요. 생각납니다. 그나저나 제 실수로 사장님 차가 이렇게 크게 긁혀서 당장 수리비를 얼마나 드려야 할지. 제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자신의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죠. 사실 제가 좀 갈 길이 바빠서요. 회사 들어가 처리할 일이 많습니다. 보험 처리나 차 수리비 같은 건 됐습니다. 선생님, 저 선생님 이렇게 그냥 보내드렸다고 뺑소니니 뭐니 부잡한 짓 할 사람 아닙니다. 저희는 먼저 가야 되니 선생님도 먼저 일 보세요. 그리고 내일 제가 드린 명함으로 꼭 전화 한 통 주십시오.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차 기스가 좀 심한 것 같은. 그럼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오후에 회사로 전화 주시고 저녁 7시쯤에 여의도역 근처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중 나갈 겁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 마저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명함을 보며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에 우연히 한번 어려울 때 도움 조금 줬던 사람을 무슨 이유로 선뜻 만나야 하는지 말입니다. 다시 그 남자를 만나야 한다면 제가 사고 낸 차량 수리비를 건넬 이유뿐이었습니다. 생각 끝에 저는 물리센터 일을 마치고 그날 배달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가기로 했죠. 명함에는 증권회사 이름으로 보이는 회사 이름과 그 아래 그 남자 이름으로 보이는 이름과 본부장이라는 직급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의도역에 도착해 명함에 적힌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름과 사정을 이야기하니 전화 받은 여자는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회사 직원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직원을 만나 그 남자가 일하는 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입이 떡하니 벌어질 만큼 큰 빌딩은 아니었지만 깨끗한 시설과 외관을 갖춘 건물이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 그 남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 본부장실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본부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똑똑. 2번 노크한 직원이 안에 있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먼 걸음 마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네, 요즘 한참 일이 바쁠 때라서요. 직원들이 올린 결제 서류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기라 요즘은 주말에도 나와 일합니다. 그나저나 10년 전에 식당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영하고 계신 식당에서 배달일 같은 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식당은 사정이 있어 얼마 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지금은 배달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뭐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찾아온 건 사고 난 선생님 차량 수리비 좀 전해드리려 온 거예요. 남자는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심성이 참 좋으시군요. 외제차랑 사고 난 거라 좀 놀라셨을 수 있겠는데 그 정도 사고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차도 아니고 회사에서 타고 다니라고 내준 차이니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죠. 네, 그렇군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 제가 선생님 뵙자고 한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닙니다. 10년 전에 선생님께 받은 도움도 있고 해서 오토바이든 모시는 차량이든 약속에나마 주유비라도 좀 하시라 자리에 모신 겁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때 참 힘들 때였어요. 저도 회사도 말입니다. 저희 회사 직원 하나가 부실제건으로 여러 사람한테 투자 사기를 쳤던 때거든요. 그 직원은 그 길로 주랭랑 쳐버렸고 저랑 회사 사람들은 회사에 남아 투자 사기에 넘어간 고객들 온갖 욕설, 행패, 심지어 뺨까지 맞고 그랬던 때였죠. 회사 사람들은 그 일에 질려 하나둘 회사를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사기도 그렇고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안 되니 회사는 저희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 넘어갈 위기였고요. 아, 그런 일이... 회사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고 도망자 아닌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아내랑 애들 먼저 친정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그 아들애가 그렇게 아빠랑 옆에 있어야 된다면서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떼를 썼지 뭡니까. 아내랑 딸의 친정으로 보내고 나니 남는 건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돈 내놓으라 닥달하는 채권자들이 찾아오는 그 집 말이죠. 집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순식간에 집에 있는 물건들, 차량 모두에 압류 딱지가 붙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죠. 그나마 쓸 수 있던 카드들도 모두 정지되고 말았어요. 회사 사건이기는 했지만 그 사기친 직원과 업무 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아침이면 아들이랑 밖에 나가 밤까지 시간 보내고 겨우겨우 새벽에 들어와 잠만 자고 다른 집을 나서던 나날이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지.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아들이랑 먹는데 열흘도 채 걸리지 않더군요. 아,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셨군요. 저라는 인간 자체가 남 앞에서 고개 숙이고 구걸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환영받으며 회사 들어가 그 일이 있기까지 앞만 보고 내달린 게 저였거든요. 회사 일이 돈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남들보다 더 눈에 불을 켜고 일했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에 인정받아 한 계단 한 계단 빠르게 승진했고요. 돈 회사, 돈 회사. 사실 그때는 가족한테조차 제대로 마음 한 번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때가 되면 애들 데리고 외식하고 기념일 되면 어디 좋은 데 가서 하루 이틀 여행하고 그게 제 삶의 전부였죠. 그렇게 회사 일로 저는 엉망이 됐어요. 더 살아야 할 이유를 못 찾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고요. 본부장실에 앉아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 어깨 너머 책상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본부장 김영민이라는 이름이 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게 선생님이에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들이랑 선생님 댁에서 식사한 밥이 이틀 굶고 먹은 첫 끼였습니다. 어디 연락할 데가 있어야죠.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이나 갈까 한 집안 마트가 있었는데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 뭡니까.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아들애가 그 즈음 되니까 온갖 짜증 화를 내더군요. 근데 제가 아빠로서 잘한 게 있어야지요. 아, 그때가 그렇게 어려우실 때였네요.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죠. 지금 잠깐 저희 딸애가 아파서 저 역시 좀 어려운 때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이렇게 다시 자리 찾으셨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신수가 헌하신 걸 보니 그때 그렇게 한상 내드는 게 참 잘한 일이었다 생각하게 되네요. 말씀 듣고 보니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 될 일 같아요. 네, 다행히 투자 사기 벌인 직원이 한두 달 있다 검거됐습니다. 그 직원이 검거됐다고 모든 게 일사천리로 정리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나마 고객들이 품은 오해, 앙심 같은 거라도 풀어줄 수 있어 참 다행이었죠. 회사가 이런 신뢰나 재정적인 문제도 모두는 아니었지만 금융위원회 조정 통해서 얼마 회복할 수 있었고요. 회사 떠났던 사람들도 몇 명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5년 다 같이 고생하고 보니 이렇게 회사도 저도 다시 제자리 찾을 수 있었고요. 네, 참 다행입니다. 참 잘 됐네요.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활력 강하시고 심지가 굳으신 분인데 안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여기 수리비입니다. 타고 다니던 차량 수리비 알아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라도 좀 받아주세요. 본부장은 탁자에 내려놓은 돈 봉투를 손으로 다시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이어나갔죠. 그때 저랑 아들이 먹은 밥값이 14,000원이었죠. 그 값을 지금 와서 얼마라고 어떻게 계산해 드리겠습니까? 차량 사고 난 건 앞으로 더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오신 거 어디 좋은 식당에 가 밥 한 끼 술 한잔 했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새벽까지 좀 일을 봐야 해서 말입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좋으니 언제고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뵙죠.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저는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돈이 든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니 빳빳한 5만 원짜리가 60장이나 들어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죠. 살다 보면 이렇게 참 감사한 일도 생기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지 한 달하고 보름이 더 지나서였을 때일 겁니다. 물류센터에서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내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웬 증권회사 기획팀이라면서 전화 왔었어. 회사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난치성 희귀병이나 소아암 백혈병 앓고 있는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업 진행 중인데 우리 회원이 돕고 싶다고. 뭐? 정말이야? 근데 웬 증권회사? 아, 혹시 증권회사 이름이 뭐야? 제 머릿속으로 잠시 스쳐 지나간 그 증권회사, 본부장. 아내가 대답한 증권회사 상호는 그 본부장이 일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처리 못한 비용 먼저 후원하고 앞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병원비 후원하고 싶대. 어떨떨하기도 하고 겁나서 인터넷에서 그 회사 상호 검색해보니까 정말 이름이 나오더라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소아 희귀병이랑 암 같은 병 후원 캠페인 진행하고 있었고. 일단 나한테 그 기획부 팀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전화번호 남겼거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자기네 회사에서 미팅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떡하지? 물류센터 일을 마친 저는 오늘 사정이 있어 근무가 어렵다고 배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고 병원에 가 아내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증권 회사가 혜원이를 돕겠다는 게 사실이고 또 그런 일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내에게 모두 설명해 줬습니다.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뚝뚝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에? 좋은 일 생긴 건데 그렇게 울면 어떡해? 웃어야지.
그동안 당신도 나도 혜원이도 우리 셋 다 참 고생 많았다. 그치? 발 뻗고 지내지는 못해도 숨 좀 돌리며 지낼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웃어? 어떻게 웃냐? 당신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루 3시간도 못 자고 일한 지 얼마나 됐지? 2달 됐나? 그동안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 당신 엄마 아빠 돈 받아서 혜원이 병원비 대고 당신은 당신대로 적당히 일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혜원이는 상태는 갈수록 안 좋아지지. 돈은 돈대로 계속 모자라지.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못 씻고 못 먹고 못 자고 당신 지켜보는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냐고. 저는 말을 마친 아내를 한 번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혜원이가 건강해지는 일뿐이라 아내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후 혜원이가 백혈병을 완전히 이겨내는 데는 5년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백혈병 합병증으로 폐 기능이 50% 정도 상실되기는 했지만 지금 혜원이는 백혈병을 이겨내고 저와 아내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혜원이가 완치될 때까지 그 본부장이 일하고 있던 회사는 후원금을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후원비라며 건네는 양가 어른들 돈을 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혜원이가 병원비가 해결되고 보니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도 아내도 병상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혜원이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는 지금 성여동처럼 목 좋은 데는 아니지만 경기도 광주에서 다시 작은 식당 하나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누구에게 조금이나마 잠시 베푼 작고 사소했던 제 행동, 그 일은 결국 이렇게 뼈의 세계도 잊지 못할 은혜가 돼 제게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둘도 없는 인생 선후배가 된 그 사람, 어느 증권회사의 본부장, 김영민이라는 사람과는 스스럼 없는 형님 아우하며 지내고 있고요.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늘 행운과 행복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애청자분들에게 다시 감사 말씀 올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